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이 되는 전셋집인지를 공적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로 전세 대출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전세 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인지를 공적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전세 대출의 한도를 짐작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담아드렸죠.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대출 한도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그 집 자체, 그러니까 이 집이 전세 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거의 3단계로 대출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상담하는 단계예요. 이 가상담하는 단계가 소득과 직업 정보를 알려주시며 대출 가능한 상품과 대략의 대출 한도를 은행원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담아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전셋집 몇 개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전셋집이 대출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집인지, 은행원들한테 다시 이제 물으러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최종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서의 확정이자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대출 약정서를 쓰시게 되고, 은행원들은 진짜 은행 전산에 태워가지고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이렇게 3가지 단계 중에서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이 두 번째 단계는 거의 생략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다만 전세 대출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계약하는 전세집이 어떤 집인지를 공적 장부를 가지고 이제 직접 내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아니면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정당한 집주인인지 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이 내가 지금 주는 이 전세금이 떼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전세 대출만을 위한 영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공적 서류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공적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예상한 그대로 등기부 등본이고요.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두 서류는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이나 아니면 심지어 매매 계약을 하신다고 치면은 공인중개사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서류이기도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이걸 주고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그거를 장부를 받고 공사 서류를 받고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은행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2가지 서류를 가지고 전세집이 어떤 집인지 확인을 하고 전세 대출이 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이 이 2가지 서류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보통 아직까지도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데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저도 이 영상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익숙한 명칭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표현을 계속 할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서류인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정말 높죠. 요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그런데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사항들을 따로 이제 공무원들을 심지어 더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 공무원들이 따로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공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부동산 권리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과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민법을 보게 되면은 크게 물건과 채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물건은 쉽게 말해서 개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뭐 지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은 사람 대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시면서 권리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 채권을 다루게 되는 건데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물건에 관련된 권리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의 권리 간격에는 크게 등기가 가능한 권리,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한 권리를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등기가 가능한 권리는 소지지 전저,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소지지 전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한 권리에는 점유권과 유치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등기가 불가능한 권리는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해서 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나가기 전에 이제 은행 창구 직원은 안 가고 외주업체 직원에게 이제 은행원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요. 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소유권과 저당권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전세 대출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아요. 간혹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정말 보지 못했어요.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는 게 간혹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을 말소해서 다시 오라고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이 나가기가 힘드니까 집주인한테 말해서 전세권을 말소해 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전세권을 설정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집주인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이해관계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과 연락을 해가지고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은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취급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이제 소유권이랑 그다음에 저당권인데요. 아니 지금 민법 시간도 아닌데 이런 어려움들을 왜 하냐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민법의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전세 계약을 A라는 집주인이랑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떤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가 정당한 집주인이야. 그러니까 너 그냥 나가. 나 너한테 전세금 받은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 A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소유자와 이렇게 전세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역전세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내가 1억의 전세금을 주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집의 매매가가 8천, 7천, 6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은 사실 매매도 잘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집에도 이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이 집을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경매를 막 진행을 했는데 경매를 해가지고 낙찰가가 만약에 뭐 8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 대출이 나갔던 금융기관에서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돈은 지금 1억 원인데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 더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그냥 5천만 원을 가져갔다. 그러면 남는 거 3천만 원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1억의 전세를 냈는데 3천만 원도 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면 3천만 원을 돌려받는 상황,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내용을 조금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사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죠.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있는 자로 공시되어 있는 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자, 등기부 등본의 각구란에 보시면은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등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등기부 등본만 떼게 되면은 이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은행원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전세계약서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정당한 소유자와 계약을 했는지, 그러니까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저당권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당권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 B는 채권자가 되죠. 근데 이 B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너를 뭐를 보고 돈을 빌려줘. 이렇게 하면서 너 나한테 담보물 하나 제공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는 자기의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이제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이 담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만약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 자기 채권을 우선해서 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가 저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B라는 대상을 은행이라고 보고 A라는 채무자를 이제 개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통 은행이 채권자고 채무자가 고객들인데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그냥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자가 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당권의 일종인데 계속 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고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피담보채권이 확정하기 전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근저당권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일단 잊으시고 일단은 그냥 그 저당권 중에 일종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은 1군 안에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누가 설정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면 보통은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근저당 설정액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설정액이 많으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은행원들이 전세대출 취급할 때 이 설정액들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액이 많게 되면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 이제 말 그대로 근저당 설정액이 되는 거거든요.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은 대출 한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보시면은 전세 반환 보증보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산출하는 대출 한도를 내는 산식이 사실 비슷하게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 보험도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 반환 보증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겠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담기는 담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가 되어서 이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근저당 설정이 많은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도 가입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원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액이 많은 전세집을 구해 오시면은 되도록이면 이런 집은 좀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한도가 안 나오니까 다른 집을 구해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등기부 등본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단부에는 여기 보시면 집합 건물인지 혹은 토지 혹은 건물인지 여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고유번호가 되어 있고 여기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표제부, 각구, 을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거를 네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상단부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이 집이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지, 혹은 토지, 혹은 건물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그리고 빌라 중에서 이제 보통 다세대가 집합 건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 혹은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빌라 중에서 다가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도로 전세대출을 진행할 때는 굳이 이것을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도로 전세대출을 진행한다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그러니까 빌라인데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빌라인데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는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등본을 떼봐야지 확인이 되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쪼개져 있는 부분, 이 선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이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요거 1호는 A 소유, 2호는 B 소유, 3호는 C 소유,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아무튼 이게 쪼개져 가지고 소유자가 이게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인데 이렇게 보시면 쪼개져 있는 게 제가 실눈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냥 이제 쪼개져 있는 게 집주인이 그냥 방을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유가 그냥 통으로 A라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정확하게 쪼개져 가지고 구분 소유가 가능한지 여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빌라를 지을 때 대출 하나도 없이 빌라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 빌라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통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통으로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저당 설정액이 서울 기준으로는 뭐 10억, 20억 이렇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이 조금 취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두 번째, 이제 표제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냐?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주소가 내가 계약하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구에서는 이제 소유권이 표시되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간혹 여기에 가등기, 가압류 같은 것과 진행되고 있다면 여기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일부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표시가 되는데 전세권 아니면 근저당 설정액, 근저당권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액은 보통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대출 금액의 110%, 그러니까 1.1을 곱해서 근저당 설정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근저당 설정액의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 이 집에 대출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근저당 설정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전세집은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두 번째 이제 건축물 대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릴 게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건축물 대장은 일단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시면 이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정도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에서 유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도 전세대학금 대출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유심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 그걸로 족하세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는 집이다 하시면은 그런 전세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전세집인지 아닌지를 공적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